2023년 7월 15일 오전 9시 47분 강원도 영월경찰서 민원실에 70대로 보이는 여성이 황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신고를 한 그녀는 마을 슈퍼를 운영하는 김순자 씨, 68세였어요. 이상한 남자가 우리 마을에 나타났어요. 매일 새벽마다 산에 올라가서 묘를 파헤치고 있다고요. 신고를 받은 김상훈 경사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흔히 일어나는 오해쯤으로 여겼죠. 하지만 김순자 씨의 다음 말을 듣고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 사람, 40년 전에 우리 마을에서 7억 5천만 원을 들고 도망간 박정훈이 아들이에요. 이제 와서 대체 뭘 찾으려고 묘를 파는 거예요? 7억 5천만 원. 1983년 기준으로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지금 시세로 환산하면 약 50억 원이 넘는 돈이었죠. 잠깐만요, 할머니. 40년 전 사건이라고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경사는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을에 댐이 들어서면서 보상금을 받았어요. 총 7억 5천만 원이었죠. 그 돈을 관리하던 사람이 박정훈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을 들고 도망쳤다고요. 마을 사람 전체를 속이고 말이에요. 김순자 씨의 목소리에는 40년 묵은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그 박정훈이 아들이 지금 마을에 왔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아요. 박철수라고 68세예요. 3일 전부터 마을에 나타나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매일 새벽 6시 정각에 산으로 올라가서 자기 아버지 묘 주변을 삽으로 파헤치고 있다고요. 3시간씩이나요? 김경사는 즉시 출동했습니다. 영월 시내에서 차로 40분을 달려 복례산 마을에 도착했어요. 해발 600m 산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었죠. 입구 팻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복례산 마을. 47가구 103명 거주. 300가구가 넘었던 마을이 지금은 47가구만 남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김경사는 한국 농촌의 현실을 새삼 느꼈습니다. 마을 뒤편 묘지로 올라가는 길은 가팔랐습니다. 20분을 걸어 올라가자 멀리서 삽질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김경사는 묘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해진 등산복을 입은 노인이 묘비 옆 땅을 파고 있었어요.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고 손에는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쉬지 않고 삽질을 계속했죠. 어르신, 잠깐만요. 경찰입니다. 김경사가 다가가자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깊게 파인 주름, 하지만 눈빛만은 유난히 맑고 간절했어요. 경찰이요? 네,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노인은 삽을 내려놓고 땀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묘비를 가리켰어요. 제 아버지 묘소입니다. 제가 찾아야 할 게 있어서요.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고 박정훈님의 묘. 1932년 3월 15일생. 1983년 10월 8일 별세. 영면하소서. 김경사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51세에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였죠. 찾으시는 게 뭔데요? 진실입니다. 노인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진실이요? 무슨? 제 아버지는 도둑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40년 동안 도둑으로 살았죠. 저는 그 진실을 찾으러 왔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박철수. 서울 강동구에서 38년간 버스 기사로 일하다 작년에 은퇴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은퇴 후 1년 만에 4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걸까요? 어르신 성함이 박철수 씨 맞으시죠? 댁 아버지가 1983년에 마을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는. 도망간 게 아닙니다.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도망간 게 아니에요. 분명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걸 증명하러 온 겁니다. 김경사는 철수의 눈을 봤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간절함과 슬픔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그래서 매일 여기 오시는 겁니까?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편지를 남기셨대요. 그 편지가 어딘가에 묻혀 있다고 들었어요. 마을 노인회장님이 그러시더군요. 아버지 묘 근처 어딘가에 진실이 묻혀 있다고. 철수는 다시 삽을 들었습니다.
경찰관님, 제가 법을 어긴 건 아니죠? 제 아버지 묘니까 제가 파도되는 거 맞죠? 그건 뭐 불법은 아닙니다만. 그럼 제가 계속 찾아봐도 되겠네요. 찾을 때까지 매일 올 겁니다. 김 경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건 없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산을 내려오는 길에 김 경사는 마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슈퍼 앞 평상에는 노인 5명이 앉아 쉬고 있었어요. 실례지만 박철수 씨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그 질문에 노인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 얘기는 꺼내지도 마시오. 아니, 그 아버지 얘기도 꺼내지 마시오. 72세 최영수가 쏘아붙였습니다. 40년 전 일인데 아직도 화가 나시나 봅니다. 당연하지 않소? 우리 마을 사람들이 평생 모은 돈을 송두리째 날려먹었는데. 또 다른 노인이 끼어들었습니다. 7억 5천만 원이었어요. 300가구가 넘는 마을 전체의 보상금이었죠. 한 가구당 2,500만 원씩 돌아갈 돈이었어요. 1983년에 2,500만 원이면 서울에 집 한 채 살 수 있던 돈이었다고요. 김 경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박정훈이라는 사람이 그 돈을 관리하다가 도망쳤다는 거군요. 맞아요. 1983년 3월 1일 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음 날 새벽 박정훈이 사라졌죠. 7억 5천만 원을 들고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는 안 하셨나요? 했죠. 했고 말고요. 하지만 그 사람 찾지 못했어요. 서울 어딘가로 숨었다더군요. 6개월 뒤에 돌아오긴 했는데 그땐 이미 병들어서 한 달 만에 죽었어요. 최영수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왜 지금 온 겁니까? 글쎄요. 우리도 모르죠. 40년 동안 한 번도 안 오다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3일 전부터요. 김 경사는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47가구. 대부분 빈집이었고 사람들은 노인뿐이었어요. 젊은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죠. 이 마을 예전엔 컸던 것 같은데요? 그럼요. 300가구가 넘었어요. 하지만 댐 건설로 절반이 수몰됐고 보상금도 못 받았으니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죠. 남은 건 우리 같은 늙은이들 뿐이에요. 김 경사는 무거운 마음으로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는 마을 외곽 빈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40년 전 자신이 살던 집은 이미 헐려서 없었고 마을 여인숙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빈집 마루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철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1982년 겨울 아버지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죠. 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17세 철수의 어깨에 팔을 두른 채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왔어요. 늦었지만 왔어요. 약속 지키러 왔어요.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전 그날 1983년 3월 12일 철수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마을을 떠났습니다. 겨우 17세였죠.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철수야, 여기 있으면 안 돼. 마을 사람들이 너를 죽일지도 몰라. 어머니는 울면서 철수를 서울행 버스에 태웠습니다. 엄마, 나는 괜찮아. 아빠가 돌아오면. 내 아빠는 안 돌아와. 돈을 들고 도망갔어. 아니야. 아빠는 그런 사람 아니야.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믿고 싶어.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해. 어서 가. 서울 가서 숨어 살아. 절대 돌아오지 마. 그게 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어머니는 그해 가을 충격으로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어요. 철수는 장례식조차 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도 한 달 뒤에 전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장례식에 오지 말라고 경고했거든요.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서울에서 버스 기사로 살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가족을 만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죠. 도둑의 아들이라는 굴레를 다른 사람에게 씌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2022년 12월 철수는 우연히 옛 마을 사람을 만났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버스를 운전하던 중이었죠.
승객 중 한 명이 철수를 알아봤어요. 너 박철수 아니니? 돌아보니 40년 전 같은 반친구 이영이었습니다. 영희야, 세상에 철수야. 살아있었구나. 잘 살고 있었어? 두 사람은 그날 저녁 만났습니다. 영희는 철수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철수야, 너 혹시 네 아버지가 마을에 편지를 남겼다는 거 알아? 편지? 응. 돌아가시기 전날 노인회장님께 편지를 맡겼대. 언젠가 네가 돌아오면 주라고. 그 편지에 진실이 적혀 있을 거래. 철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응. 우리 엄마가 그러시더라. 사실 네 아버지가 도둑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뭔가 사연이 있었을 거래. 그 말을 듣고 철수는 결심했습니다. 은퇴하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겠다고. 그리고 2023년 7월 12일, 철수는 40년 만에 복례산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왜 왔느냐, 빨리 떠나라는 말만 들었죠. 그래도 철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버지 묘소로 올라가 땅을 팠어요. 편지를 찾기 위해서였죠. 이 채널은 앞으로도 이런 실제에 가까운 이야기, 사람 사는 문제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작은 교훈들을 꾸준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들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이 이 채널이 더 깊고 진솔한 이야기를 준비하는 힘이 됩니다. 대체 40년 전 이 마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박정우는 정말 7억 5천만 원을 들고 도망간 도둑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진실이 숨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철수가 찾고 있는 편지에는 과연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철수가 마을로 돌아온 지 4일째 되던 아침이었습니다. 7월 16일 수요일, 날씨는 무더웠어요. 하지만 철수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묘소로 향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마을 회관 앞을 지나게 됐어요. 그곳에는 벌써 노인 7명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철수를 보자마자 수군거림이 시작됐죠. 저 사람 또 가네. 매일 아침 저러고 있어. 대체 뭘 찾는 거야? 혹시 돈이 묻혀 있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숨겨놓은 거? 7억 5천만 원 중에 일부라도 남아있을까? 철수는 그 말을 듣고도 못 들은 척했습니다. 화를 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묘소에 도착해 삽질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판 곳 옆을 파기 시작했어요. 묘비 뒤편 동쪽 방향이었죠. 1시간쯤 팠을까요? 삽에 뭔가 딱딱한 게 걸렸습니다. 이건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낡은 비닐봉지가 나왔어요. 40년 된 비닐이라 거의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공책 3권이 들어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꺼냈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아버지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영월 복례산 마을 공동재산관리대장. 1975년 4월 3일 작성 시작. 관리인 박정훈. 철수는 숨을 죽이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75년 4월 3일. 마을 총회 결과 본인 박정훈을 마을 공동재산관리인으로 선출함. 현재 마을 공동소유 산림 면적 43만 2,847평방미터. 추정시가 2억 3,500만 원. 1976년 8월 12일. 마을 공동산림에서 목재 벌목. 수익금 1,800만 원. 마을 회관 수리비로 사용. 1978년 11월 12일. 중대 사안 발생. 정부에서 이 지역의 다목적 댐 건설 계획 발표. 우리 마을 상류 지역 대부분이 수몰 예정. 긴급 마을 총회 소집. 철수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그 사건의 시작이었구나. 1978년 11월 20일. 정부 관계자 방문. 보상금 논의. 1차 제시액 3억 2천만 원. 마을 주민 대부분 반대. 너무 적은 금액. 1979년 2월 8일. 2차 협상. 정부 제시액 4억 5천만 원. 여전히 부족. 마을 땅의 실제 가치는 최소 10억 원 이상. 1979년 5월 3일. 본인, 법률 공부 시작.
서울도서관 방문하여 토지보상법, 공익사업법 관련 서적 20권 대출. 철수는 공책을 읽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마을을 위해 싸웠는지 보였거든요. 1980년 6월 20일 정부와 3차 협상. 제시액 5억 8천만 원. 마을 회의 결과 거부. 본인의 법률 검토 결과 적정 보상액은 최소 8억 원. 1981년 3월 15일 서울 국회 방문. 국회의원 면담. 우리 마을 상황 설명. 의원이 관심 표명. 1981년 9월 22일 정부 4차 제안 6억 5천만 원. 여전히 부족하나 마을 일부 주민들 수락 의사. 내부 갈등 시작. 1982년 9월 8일 정부 최종 제안 7억 5천만 원. 마을 투표 실시. 찬성 187표, 반대 142표. 가결. 보상금 수락 결정. 철수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82년 12월 10일 보상금 7억 5천만 원 지급 일정 확정. 1983년 3월 1일 입금 예정. 마을 주민 1인당 약 2,500만 원씩 분배 계획. 1983년 2월 15일 중대사실 발견. 계약서 47페이지 작은 글씨로 된 부칙 조항. 보상금 수령 후 3개월 이내 전체 이주 미완료 시 보상금 전액 반환 및 강제 철거 진행. 이건 함정이다. 3개월 안에 300가구가 이주할 수 없다. 집을 구하고 짐을 싸고 이사하려면 최소 6개월은 필요하다. 철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1983년 2월 20일 마을 주민들에게 이 사실 알림. 하지만 대부분 무시. 돈만 받으면 알아서 하지. 정부가 설마 그러겠어? 나만 심각하게 받아들임. 1983년 2월 28일 밤잠을 이룰 수 없다. 마을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가 찢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3페이지가 통째로 없어진 거예요. 대체 여기에 뭐가 적혀 있었던 거지? 철수는 공책을 들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8시 30분이었어요. 슈퍼로 가서 김순자 할머니에게 물어보기로 했죠. 슈퍼 문을 열고 들어서자 손님 2명이 있었습니다. 철수를 보자마자 둘 다 고개를 돌렸어요. 할머니 여쭤볼 게 있어요. 뭔데요? 물건 살 거 아니면 나가요. 김순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1983년 3월 1일 보상금이 들어온 그날.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왜 그걸 물어요? 제 아버지가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서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김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오전 10시쯤이었어요. 은행에서 전화가 왔죠. 7억 5천만 원이 마을 공동계좌로 입금됐다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어요. 드디어 돈을 받았다고. 그 다음엔요? 오후 2시에 마을 회관에서 회의를 했어요. 돈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려고요. 근데 네 아버지가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요? 돈을 당장 나눠주면 안 된다고. 3개월 후에 나눠주겠다고 했어요. 그 사이에 자기가 안전한 곳에 보관하겠다고. 그래서요? 마을 사람들이 화를 냈죠. 왜 당장 안 주느냐? 우리 돈인데 왜 네가 보관하느냐고. 하지만 네 아버지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계속 3개월만 기다려달라. 이유가 있다고만 했죠. 김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회의는 파행됐어요. 그날 저녁 네 아버지가 은행에 가서 7억 5천만 원을 전액 인출했어요. 현금으로요. 큰 가방 2개에 담아서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사라졌다는 거죠? 맞아요. 3월 2일 새벽 5시. 누군가 네 아버지가 마을 입구에서 택시를 타는 걸 봤어요. 큰 가방 2개를 들고요. 철수는 공책을 펼쳐 보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여기 1983년 2월 15일자 기록을 보면 아버지가 계약서에서 함정 조항을 발견했다고 적혀 있어요. 김순자는 공책을 받아 읽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정말이에요? 네. 아버지 필체가 맞아요. 아버지가 뭔가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간 게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는 몰랐어요. 네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말했다고 적혀 있는데요. 2월 20일에 마을 주민들에게 알렸다고. 김순자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 맞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 근데 우리가 안 믿었어요. 기계의 무리다. 정부가 설마 그러겠어라고 생각했죠. 그럼 혹시 아버지가 마을을 구하려고 돈을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하지만 6개월 뒤 돌아왔을 때 돈은 없었어요. 어디 갔겠어요? 다 써버렸겠죠. 철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슈퍼를 나와 마을을 걷다가 우연히 옛 친구 최영수를 만났습니다. 영수는 철수를 보자 잠시 멈칫했어요. 철수야, 영수야, 오랜만이다. 그래, 잘 지냈어? 그럭저럭. 너는? 나도 그래.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40년 전에는 단짝 친구였지만 지금은 거의 남이었어요. 영수야, 너 1983년 3월 1일 그날 기억나? 영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기억나지? 어떻게 잊겠어? 내 인생 최악의 날이었어. 왜? 그날 나도 네 아버지를 믿었거든. 박정훈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 그때부터 의심하기 시작했지. 혹시 아버지가 무슨 말을 남기지 않았어? 응. 생각해보니 하나 있었어. 영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3월 1일 저녁, 네 아버지가 우리 집에 왔었어. 내 아버지한테 뭔가 말하려고. 나는 옆방에 있었는데 대화 소리가 들렸어. 뭐라고 했는데? 영주야, 나를 믿어줘. 3개월만 기다려줘. 내가 마을을 지킬 방법을 찾았어. 그렇게 말했어.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화를 내며 쫓아냈지. 무슨 소리냐? 당장 돈 내놔라고 소리쳤어. 철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영수야, 혹시 노인회장 이동식 할아버지 어디 계셔? 경로당에 계실 거야. 요즘 거의 매일 거기 계시거든. 경로당으로 가는 길, 철수는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4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저 집은 친구 민순의 집이었는데 지금은 폐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 집은 슈퍼 아주머니네 집이었는데 절반이 무너져 있었어요. 마을 전체가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도 집도 모두요. 경로당 문을 열자 노인 5명이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철수를 본 순간 모두 손을 멈췄어요. 회장님, 말씀 좀 나눠도 될까요? 78세 이동식 회장은 철수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분들은 잠시 자리를 비켜주시겠습니까? 다른 노인들이 경로당을 나가자 둘만 남았습니다. 자네 뭘 찾았나? 회장은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공책을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쓰신 관리 대장이요. 그런데 1983년 2월 28일 이후 기록이 찢어져 나갔어요. 그래. 회장님, 아버지가 뭔가 말씀하셨나요? 돌아가시기 전에요. 이동식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있었네. 하지만 나도 믿지 않았어. 무슨 말씀이셨는데요? 자네 아버지가 1983년 9월에 돌아왔을 때 내게 이렇게 말했어. 동식이 형, 나는 사기를 당했어. 7억 5천만 원을 모두 잃었어. 미안해. 그렇게 말했지. 사기요? 그래. 부동산 사기라고 했어. 마을 사람들이 이주할 땅을 사려고 서울 가서 계약했는데 가짜였다고. 돈을 전부 빼앗겼다고 했어. 철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왜 안 믿으셨어요? 증거가 없었거든. 계약서도 영수증도 아무것도 없었어. 사기꾼들이 다 가져갔다고 했지만 그걸 어떻게 믿겠나? 혹시 변명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나도 믿고 싶었네. 자네 아버지를 20년 넘게 알고 지냈으니까. 하지만 현실을 봐야 했어. 돈은 사라졌고 증거는 없고 마을 사람들은 분노하고.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나를 찾아왔어. 그리고 2개를 맡겼지. 하나는 자네에게 줄 편지, 또 하나는요? 마을 사람들에게 줄 편지.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때 이 편지를 읽어달라고 했어.
그 편지가 어디 있어요? 여기. 회장은 경로당 찬장을 열고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40년간 이걸 지켰네. 자네가 돌아올 줄 알았거든. 상자 안에는 두 개의 봉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들 철수에게, 다른 하나는 복례산 마을 주민 여러분께라고 적혀 있었어요. 먼저 자네 걸 읽어보게.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 것을 읽으면 돼.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오늘 저녁에 마을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까요? 왜?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제 아버지가 도둑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회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오늘 저녁 7시에 경로당으로 모두 모이라고 하겠네. 그날 오후 내내 마을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박철수가 뭔가 발표한다더라. 혹시 돈을 찾았나? 아니면 아버지가 숨겨놓은 게 있나? 온갖 소문이 퍼졌어요. 철수는 빈집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요. 읽으면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편지를 다 읽고 나자 철수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왜 돌아왔는지,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지. 아버지,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오후 7시가 되자 경로당에는 마을 주민 62명이 모였습니다. 68세부터 92세까지 모두 40년 전 그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철수가 앞으로 나서자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박철수입니다. 박정훈의 아들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제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철수는 공책과 편지를 들어보였습니다. 40년 동안 제 아버지는 도둑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제 아버지는,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버지는 여러분을 지키려다 모든 걸 잃었습니다. 경로당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키려다 잃었다고? 한 노인이 소리쳤습니다. 네. 제 아버지는 7억 5천만 원을 가지고 도망간 게 아니에요. 마을을 구하려고 가신 거예요. 철수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여기 1983년 2월 15일자 기록을 보세요. 아버지가 계약서에서 함정 조항을 발견했다고 적혀 있어요. 보상금 수령 후 3개월 이내 전체 이주 미완료 시 보상금 전액 반환 및 강제 철거라는 조항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었어? 맞아요. 47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대요. 아버지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우리 모두 3개월 후에 돈을 전부 반환하고 쫓겨났을 거예요. 김순자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세상에, 정부가 우리를 속였다는 거야? 네. 아버지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대책을 세우려고 한 거죠. 철수는 아버지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 편지에 모든 게 적혀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쓰신 거예요. 편지를 펼치는 철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철수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철수에게. 아버지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미안하구나. 아버지가 너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못해서.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줬으면 한다.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마을을 배신한 적이 없다. 오히려 마을을 지키려다 모든 걸 잃었다. 경로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1983년 3월 1일 7억 5천만 원이 들어왔다. 아버지는 그 돈을 인출했다. 왜냐하면 정부의 함정에서 마을을 구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철수는 편지를 읽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눈물을 닦고 계속 읽었어요. 아버지는 계획을 세웠다. 서울 근처에 땅을 미리 사두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이주할 수 있는 땅을 말이다. 3개월 안에 이주를 완료하려면 미리 땅을 확보해야 했다. 그래서 서울로 간 거였구나. 최영수가 중얼거렸습니다. 3월 2일부터 6일까지 아버지는 경기도 여주를 오갔다. 그곳에 마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 15만 평방미터가 나왔다. 가격은 7억 원.
딱 맞는 금액이었다. 철수는 계속 읽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고 지주를 만나고 계약서를 검토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3월 6일 최종 계약을 하기로 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기였다. 부동산 중개인도 지주도 모두 가짜였다. 아버지가 7억 원을 송금한 순간 그들은 사라졌다. 흔적도 없이. 뭐라고? 이동식 회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사기꾼들은 이미 중국으로 도망간 뒤였다. 돈을 찾을 방법이 없었다. 아버지는 마을의 전 재산을 하루 만에 잃어버렸다. 경로당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여관방에서 3개월을 울었다. 마을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무슨 얼굴로 사람들을 보겠는가. 차라리 죽고 싶었다. 철수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읽었습니다. 5월에 병원에 갔다. 가난 말기였다. 6개월 시한부라고 했다. 그제야 아버지는 결심했다. 마을로 돌아가서 용서를 빌어야겠다고. 9월 15일 마을로 돌아왔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당연했다. 증거가 없었으니까. 사기꾼들이 모든 서류를 가져갔으니까. 김순자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아버지를 도둑이라고 불렀다. 맞았다. 아버지는 도둑이나 다름없었다. 마을의 돈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철수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하지만 철수야, 아버지는 끝까지 마을을 사랑했다. 비록 실패했지만 마을을 지키려고 했다. 그것만은 진심이었다. 편지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편지와 함께 몇 가지 증거를 남긴다. 서울 여관 영수증, 여주 부동산 방문 확인증, 경찰서 사기 피해 신고서. 이것들이 아버지가 남길 수 있는 전부다. 철수는 봉투에서 누렇게 바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철수야, 아버지를 용서해 주겠니? 무능한 아버지를. 마을을 지키지 못한 아버지를. 그리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마을 사람들에게 이 진실을 전해주렴. 아버지는 도둑이 아니었다고. 끝까지 마을을 사랑했다고.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다. 사랑한다, 우리 아들. 마이너스 1983년 10월 7일 아버지 박정훈. 경로당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이동식 회장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렸어요. 정훈아,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너를 의심했어. 우리가 너를 도둑으로 만들었어. 72세 최영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형, 형은 영웅이었어. 우리를 지키려다 모든 걸 잃었어. 근데 우리는 형을 외면했어. 철수는 영수증들을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1983년 3월 2일 서울에서 여주 버스표가 있어요. 2,300원이었어요. 여기 3월 3일 여주 장미여관 숙박 영수증. 1박 8,000원. 여기 3월 4일 여주 부동산 중개사무소 방문 확인증. 그리고 여기 서울 서대문 경찰서 사기 피해 신고서. 피해 금액 7억 원. 신고인 박정훈. 모든 서류가 40년이 지나 누렇게 바랬지만 아버지의 발자취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아버지는 도둑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희생자였어요. 사기꾼들에게 속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오해받았고 억울하게 죽었어요. 철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여러분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용서를 구하셨어요. 내가 무능해서 마을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김순자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박정훈,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당신은 도둑이 아니었어요. 이동식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수,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겠나? 내 아버지를. 40년간 도둑으로 만든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겠나?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여러분도 몰랐잖아요. 증거가 없었으니까. 오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야. 우리가 믿었어야 했어.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을 믿었어야 했어. 우리가 잘못했어. 최영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철수야, 내가 네 아버지 무덤 앞에 가서 용서를 빌어도 될까? 40년 늦었지만 그래도 빌고 싶어. 그럼 우리 다 같이 가요. 내일 아침에 다 같이 아버지 묘소로 가서 인사드려요. 그날 밤 경로당의 불은 새벽 2시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40년 전 기억을 되살리며 박정훈을 떠올리며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이동식 회장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철수, 네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에게도 편지를 남겼어. 이제 읽어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봉투를 열자 또 다른 편지가 나왔습니다. 복례산 마을 주민 여러분께 박정훈입니다.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을 사람들을 위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철수는 마을 사람들을 위한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지는 2장이었어요. 아버지의 떨리는 필체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복례산 마을 주민 여러분께 박정훈입니다.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 철수가 진실을 밝혔을 것입니다. 철수의 목소리가 경로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먼저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의 돈 7억 5천만 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변명을 해도 결과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동식 회장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배신하려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여러분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철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1983년 2월 15일, 저는 계약서 47페이지에서 함정 조항을 발견했습니다. 보상금 수령 후 3개월 이내 전체 이주 미완료 시 보상금 전액 반환 및 강제 철거. 이 조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300가구가 3개월 안에 모두 이주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집을 구하고 짐을 싸고 이사하려면 최소 6개월은 필요합니다. 정부는 처음부터 우리를 속일 계획이었습니다. 돈을 주었다가 다시 빼앗으려고 한 것입니다. 김순자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마을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울 근처에 땅을 미리 사두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즉시 이주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철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읽었습니다. 여러분께 이 계획을 말씀드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반대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돈으로 멋대로 땅을 사느냐? 우리는 각자 갈 곳이 있다고 하실 것이 뻔했습니다. 최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결정했습니다. 나중에 용서를 구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땅을 사두고 마을 사람들을 안전하게 이주시킨 뒤에 설명하면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1983년 3월 2일, 저는 7억 5천만 원을 들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여주에서 부동산 중개인을 만났습니다. 김영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40대 중반, 깔끔한 양복을 입은 신사였습니다. 철수는 아버지가 얼마나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는지 놀라웠습니다. 김영호는 여주 외곽에 있는 땅을 보여주었습니다. 15만 평방미터, 평당 4,700원, 총 7억 원이었습니다. 땅을 직접 가서 봤습니다. 넓고 평평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기에 완벽했습니다. 사람들이 탄식했습니다. 그 땅이 진짜였다면. 3월 3일 지주를 만났습니다. 이철수라는 60대 노인이었습니다. 나도 시골 사람이라 당신 마음을 안다고 하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3월 4일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3월 6일에 최종 송금하기로 했습니다. 철수는 다음 부분을 읽기가 두려웠습니다. 3월 6일 오전 10시,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그리고 지주 이철수의 계좌로
7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김영우에게는 중개 수수료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송금을 마치고 부동산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30분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경로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법무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곳도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기였다는 것을.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즉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조사한 결과 김영우도 이철수도 심지어 법무사도 모두 가짜였습니다. 사무실은 한 달 전에 임대한 것이었고 모든 서류는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땅이었습니다. 제가 봤던 그 땅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소유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사기꾼들은 그저 남의 땅을 보여주고 자기 것인 양속인 것이었습니다. 김순자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사기꾼들이 이미 중국으로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돈을 되찾을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죽고 싶었습니다. 철수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읽었습니다. 서울 신림동 여관방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매일 울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무슨 얼굴로 여러분을 보겠습니까? 7억 5천만 원을 잃었다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5월 말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간암 말기였습니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서 용서를 빌어야겠다고. 이동식 회장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9월 15일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분노, 실망, 증오. 모든 감정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기꾼들이 모든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계약서도 영수증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신고서만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여러분이 믿어주시겠습니까? 철수는 편지를 읽으며 아버지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저는 매일 여러분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망쳤으니까요. 9월 20일 최영주 씨 댁을 찾아갔습니다. 영주는 제 친구였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저를 외면했습니다. 도둑놈, 썩 꺼져라고 소리쳤습니다. 최영수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형,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9월 25일 김순자 씨 가게에 갔습니다. 라면 하나를 사려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물건을 던져주며 돈이나 내놓고 죽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순자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박정훈, 미안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10월 1일 이동식 회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실을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도 증거가 없으면 믿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동식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설령 진실을 외쳐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증거가 발견되면 그때 읽어주십사 하고. 철수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발 서로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저를 미워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이 마을은 300년 역사를 가진 공동체입니다. 댐 때문에 절반이 수몰되었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 유대를 지켜주십시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철수에게 부탁드립니다. 철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물리지 마십시오. 철수가 언젠가 마을로 돌아온다면 따뜻하게 맞아주십시오.
철수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을 사랑했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끝까지 여러분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것만은 진심이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언젠가 진실이 밝혀졌을 때 제가 도둑이 아니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을이 영원히 번영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박정훈 올림 1983년 10월 7일 편지가 끝났습니다. 경로당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동식 회장이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정훈아, 정훈아,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널 죽였다. 40년간 널 도둑으로 만들었다. 최영수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은 영웅이었어. 우리를 지키려다 모든 걸 잃었어. 근데 우리는 형을 외면했어. 김순자는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박정훈, 미안해요. 당신은 은인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당신을 도둑이라고 불렀어요. 경로당에 있던 62명 모두가 울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오해, 후회,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철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억울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철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영웅이셨어요. 마을을 지키려다 모든 걸 잃으셨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마을을 사랑하셨잖아요. 이동식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수야,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내 아버지를. 40년간 도둑으로 만든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여러분도 몰랐잖아요. 증거가 없었으니까. 아버지도 이해하셨을 거예요. 아니야. 우리가 믿었어야 했어. 20년 넘게 함께 산 사람을 믿었어야 했어. 최영수가 앞으로 기어나왔습니다. 철수야, 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뭔데, 영수야? 내 아버지가 마지막에 무슨 말씀 남기셨어? 철수는 편지 뒷면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추가로 쓰인 글이 있었어요. 추신,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언젠가 이 마을에 학교를 세워주십시오. 아이들이 배우고 잘할 수 있는 학교를 말입니다. 그것이 이 마을이 살아남는 길입니다. 마이너스 박정훈.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학교라. 이동식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정훈이는 끝까지 마을 미래를 걱정했구나.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사람들은 새벽까지 경로당에 앉아 40년 전 기억을 나눴어요. 박정훈에 대한 기억을요. 정훈이는 항상 마을 일을 먼저 생각했어. 법률책을 밤새 읽으면서 보상금을 올리려고 노력했지. 서울 국회까지 찾아가서 우리 마을 사연을 알렸어.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 도둑질을 할 리 없었는데. 우리가 의심했어. 사람들은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박정훈은 40년 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 47명 전원이 묘소로 올라갔습니다. 나이가 많아 걷기 힘든 노인들도 지팡이를 짚고 올라갔어요. 묘비 앞에 도착하자 이동식 회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훈아, 나다. 동식이야. 40년 만에 왔다. 늦어서 미안하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널 의심했어. 우리가 널 도둑으로 만들었어. 용서해다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정훈, 미안해요. 당신은 은인이었어요. 정훈 씨, 용서해주세요. 우리가 몰라봤어요. 박형, 형은 영웅이었어요. 우리를 지키려다 모든 걸 잃었잖아요. 62명이 모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수도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저 철수예요. 40년 만에 왔어요. 늦었지만 약속 지켰어요. 아버지가 도둑이 아니라는 걸 증명했어요. 철수는 편지를 묘비에 기댔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도둑이 아니에요. 모두가 아버지를 영웅으로 기억할 거예요.
편히 쉬세요, 아버지. 묘소 주변에는 벚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꽃잎이 흩날렸어요. 마치 아버지가 고맙다, 아들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회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박정훈의 명예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동식 회장의 제안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비석을 세웁시다. 복례산 마을의 은인 박정훈을 기리며라고 새깁시다. 모두가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철수에게 정식으로 사과합시다. 마을 이름으로요. 찬성합니다. 62명의 노인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철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40년 만에 박정훈은 도둑에서 은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2023년 7월 25일 복례산 마을 입구에는 새로운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복례산 마을의 은인 고 박정훈님을 기리며 1932년, 1983년 당신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복례산 마을 주민 일동. 비석 제막식에는 마을 주민 전원과 옛 마을 사람들까지 모였습니다. 120명이 넘는 인원이었어요. 이동식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40년 동안 지은 죄를 씻으려 합니다. 박정훈은 우리 마을을 지키려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도둑으로 몰았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정훈은 사기꾼들에게 속아 7억 5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주할 땅을 사려다 당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진실을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부터 박정훈은 도둑이 아닙니다. 우리 마을의 은인입니다. 영웅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철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을 어르신들, 저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 주셔서요. 철수는 가방에서 통장 한 권을 꺼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38년간 버스 기사로 일했습니다. 검소하게 살며 돈을 모았어요. 총 3억 2천만 원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 돈을 마을 발전 기금으로 기부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못 이룬 꿈을 제가 이루고 싶어요. 철수야, 그건 네 노후 자금이잖아. 그럴 필요 없어. 최영수가 말렸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 마을에 학교를 세우는 것이었잖아요. 이 돈으로 작은 도서관이라도 만들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철수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 이 마을로 돌아와 살려고 합니다. 정말이냐? 네. 마을 입구 빈집을 수리해서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만들 거예요. 도시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곳으로요. 이동식 회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수야, 정말 고맙구나. 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날 이후 복례산 마을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의 기부금 3억 2천만 원으로 마을 회관이 새로 지어졌어요. 1층은 경로당, 2층은 박정훈 기념 도서관이 되었습니다. 도서관에는 아버지의 사진과 편지가 전시되었어요. 그리고 복례산 마을의 영웅이라는 제목의 설명문이 걸렸습니다. 철수는 마을 입구 빈집을 수리해서 정훈제라는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딴 거였어요. 게스트하우스는 소박했지만 깨끗했습니다. 6개 방에 작은 식당이 있었어요. 철수는 직접 요리를 하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2024년 봄, 첫 손님이 왔습니다. 서울에서 온 30대 부부였어요. 여기 공기가 정말 좋네요. 그죠? 600m 산자락이라 공기가 맑아요. 그런데 게스트하우스 이름이 특이하네요. 정훈제요? 네, 제 아버지 이름이에요. 이 마을을 지키려다 돌아가신 분이죠. 철수는 손님들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들은 감동했어요. 와,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정말 훌륭한 분이셨네요. 네, 제 자랑스러운 아버지입니다. 손님들은 SNS에 정훈제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복례산 마을에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있대. 한번 가봐야겠어. 2024년 여름, 정운제에는 매달 30명 이상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박정훈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어요. 그리고 일부는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젊은 부부 3쌍이 마을로 이주해 농사를 시작한 거예요. 이 마을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요. 사람들의 따뜻함이랄까? 그래요. 여기서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마을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47가구에서 53가구로 증가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4년 9월 폐교됐던 복례산 초등학교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학생은 단 9명이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을에 퍼졌어요. 박정훈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개교식 날, 철수는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보셨어요? 학교가 다시 문을 열었어요. 아이들이 웃고 있어요. 아버지 덕분이에요. 묘비 앞에는 꽃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매주 가져다 놓는 꽃이었어요. 이동식 회장도 자주 묘소를 찾았습니다. 이제 84세가 된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올라왔어요. 정훈아, 나다. 또 왔다. 네가 심은 씨앗이 이제야 꽃을 피우고 있어. 40년이 걸렸지만 결국 내 꿈이 이루어졌어. 회장은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철수가 정말 잘하고 있어. 내 아들은 훌륭해. 네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을까. 2025년 현재 복례산 마을에는 62가구 147명이 살고 있습니다. 10년 전 47가구 103명에서 크게 늘어난 숫자예요. 마을에는 새로운 활기가 넘칩니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학교에 웃음소리가 퍼집니다. 철수는 이제 69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정운제를 운영하며 마을의 이야기를 손님들에게 들려줘요. 우리 아버지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비록 당장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마을을 살렸어요. 40년이 걸렸지만요. 손님들은 철수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진실은 때로 늦게 밝혀지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본다는 걸 우리 아버지가 증명하셨어요. 마을 입구 비석에는 새로운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희생은 잊혀질 수 있지만 사랑은 영원합니다. 박정훈의 사랑이 이 마을을 지켰습니다. 2023-2025 복례산 마을 주민 일동. 봄이 되면 묘소 주변 벚나무에 꽃이 핍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꽃을 정운꽃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정운꽃이 피면 봄이 온 거야. 정운 씨가 우리를 축복하는 거지. 박정훈은 이제 마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그의 이야기를 배웁니다. 젊은 부모들은 자녀에게 그의 희생을 들려줍니다. 철수는 매일 아침 묘소를 찾습니다. 꽃을 바치고 묘비를 닦고 아버지께 하루 일과를 말씀드려요. 아버지, 오늘은 서울에서 가족이 와요. 초등학생 2명이 있대요. 아이들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어제는 마을 회의가 있었어요. 내년에 마을 축제를 열기로 했어요. 박정훈 추모 축제래요. 어떠세요? 철수는 웃으며 말합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저는 행복해요. 아버지 덕분에 이 마을이 살아났어요. 아버지 덕분에 제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벚꽃잎이 흩날립니다. 철수는 그 바람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수고했다, 아들아. 고맙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더 감사해요. 아버지가 저에게 보여주신 것.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희생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철수는 묘비에 이마를 댑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영원히. 에필로그. 2025년 11월 16일 서울에서 한 기자가 복례산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SNS에서 화제가 된 박정훈 이야기를 취재하러 온 거였어요. 기자는 철수를 인터뷰했습니다. 박철수 씨, 40년 만에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으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뿌듯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아파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서요. 아버님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철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것. 그리고 너무 늦은 건 없다는 것. 제가 68세에 고향으로 돌아와 새 인생을 시작했듯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변 사람을 의심하기 전에 먼저 믿어주세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제 아버지를 조금만 더 믿어줬다면 아버지는 그렇게 외롭게 돌아가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는 정운재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 별 보세요. 저기 가장 밝은 별이 아버지 같아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별요. 철수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슬프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발견하게 하고 삶을 다시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다. 아버지 박정훈의 이야기가 바로 그랬습니다. 슬픈 이야기였지만 결국 희망으로 끝났어요. 마을은 살아났고 진실은 밝혀졌고 사랑은 승리했습니다. 복례산 마을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62가구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마을 사람들이 인사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이 박정훈이 꿈꾸던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마을. 아이들이 웃으며 자라는 마을. 희망이 있는 마을. 40년이 걸렸지만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혹시 오해받고 있는 누군가가 있나요?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나요? 너무 늦기 전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믿어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복례산 마을의 벚꽃은 내년 봄에도 필 것입니다. 박정훈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를 사랑했던 아들을 축복하며 여러분의 마음에도 희망의 꽃이 피어나기를 바랍니다.